네, 경제의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국 대선 11월에 치러지는데 지금 뭐 분위기상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양상이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유럽에 굉장히 유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보복 관세를 뭐 때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유럽도 네. 떨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한 철학, 예, 그러니까 미국을 더 그레이트하게, 위대하게, 막아요. 미국 경제를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기존에 미국이 평균적으로 관세를 도입했던 게 3%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을 1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기보다는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예. 예, 그래서 리쇼링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이게 보편적 기본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타겟이 되는 여러 국가들, 권역들이 있습니다. 그 타겟이 이번에는 EU가 된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요.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가 연간 한 2천억 달러가 3년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보기에는 불공정 무역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아, 그러니까 좀 EU 안 된다. EU로부터 우리도 수입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도 EU에 수출을 하자 이런 느낌이고요. 예. 네. 두 번째는 EU가 중국 경제를 도와주지 않았다. 소극적이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EU도 좀 동참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뭐 인프라 사업하거나 이런 걸 투자를 좀 안 해줘야 되는데 EU가 자꾸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어쨌든 EU가 소극적으로 중국 경제에 참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EU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좀 매겨야 되겠다. 예. 이런 두 가지 논리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네요. 네. 엄마가 애를 막 혼냈는데 몰래 아빠가 들고 와서 막 이렇게 떡볶이 사주고 이렇게 달래고 막 그런 느낌이다. 뭐 그런 느낌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트럼프 측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네. 그러면 이 무역법 301조가 정확히 뭐고 네. 발동이 되면은 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자, 기존에 EU가 좀 마음에 안 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네.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EU에서 지금 디지털세를 도입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구글세라고 예. 하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디지털 서비스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구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예. 구글 유튜브, 네네. 또 아마존, 메타의 페이스북 이런 각종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서비스가 이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EU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혹은 뭐 여러 가지 광고료 이런 것들이 발생할 텐데 예. 돈을 벌어들이니까 당연히 EU 국가에도 세금을 예. 내라라는 거죠. 그게 디지털세이고요. 예. 디지털세가 2에서 7% 정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EU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좀 타겟으로 하느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별로 견제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불공정 무역에 해당된다. 예. 그럼 불공정 무역에 해당될 경우 무역법 301조를 발동시켜서 무역 보복을 단행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너네 두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요, 거의. 트럼프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가 말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 지금 뭐 평균 관세율에 뭐 거의 10% 정도 더 추가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FTA도 체결 중인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는 어떤 그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어떤 그 피해를 입을까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는데요. 예.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앵커님의 뺨을 때린다고 예. 생각해 볼게요. 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뺨을 뭐 이렇게 이렇게 또 때리시겠죠. 이게 뭐냐면 아니, 저는 뭐 한쪽 내줍니다. 이렇게. 예, 인자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예. 보호무역 조치는 또 다른 보호무역을 불러온다. 아, 미국이 그렇게 하면 또 맞상대로. EU도 그렇게 하고 미중 패권 전쟁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글로벌리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이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예. 세계 주요국들이 문을 닫는 방식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충격이 더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서로 무역의 문을 닫는 과정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더 불러올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혹은 EU를 통해서 우회하는 수출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우회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무역 관행 자체가 바뀌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또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거를 폐기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만약에 폐기가 되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이게 좀 대비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네. 부분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산업 정책 하면 IRA를 꼽겠는데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뭐 생산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부품 쓰지 마라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내 기업들도 그런 바이든의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전기차 보조금 주니까 예. 우리 차가 팔리니까 음. 그래서 미국에 공장도 짓고 대응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이든 행정부 때 IRA를 도입해서 그렇게 이행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예. 이 IRA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 예. 그동안에 투자됐던 것들이 투자만 했지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게요. 타격이 그래서 너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해야 될 건 뭐냐면 독일도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나 민간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예.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떤 무역 구조나 정책이나 산업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고 예.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출 수 있겠죠. 바이든이 됐을 때, 그 트럼프가 됐을 때 예. 각각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때 그때 리질리언트하게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맞게 대응하는 것 그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외국도 미리 그 두 가지 경우를 따져서 네. 그쪽 라인에게 미리 접촉을 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 예. 그러면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까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주로 트럼프가 언론이나 어떤 이 여러 뭐 자리에서 하는 발언을 가지고 탐색하는 그렇죠. 경향인데 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 그런 노력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갚아버리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었대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이른바 갈아타기, 예. 대환 대출이라고 하죠. 이자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대략 4% 중후반 네. 정도에서 형성됩니다. 예. 그 정도면 굉장히 혜택이 있는 금리였다라고 생각했었을 그 거예요. 당시엔 그랬죠. 그 이게 당시에는. 작년 초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까지 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특례 보금자리론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충분히 대환대출 갈아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 갈아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네.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가 뭐냐면 중도 상환액인데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 중도 상환액이 지금 947억 원까지 그래프 보신 것처럼 예. 511건 규모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일시에 중도 상환,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이 50년 분할 상환 제도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만에 상환할 성격의 것이 그러게요. 아닙니다.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상환이 급격히 늘어난다. 1년도 안 돼서 그런 얘기는 그만큼 갈아타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높은데도 오히려 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들,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이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 자리론뿐만 네. 아니라 뭐 신상화 대출 특례라든가 예. 여러 각종 제도적 장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돼요. 이쪽에서는 이런 대출을 상품을 이용해서 예. 정책 금리를 적용해서 저리의 대출을 받거나 또 집을 사거나 할 수 있게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데 또 어떤 부문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예. 가계부채 규모를 늘리지 않도록 또 예. 이런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례 보금 자리론이나 뭐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여러 정책 금리가 적용된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지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착륙시키고자 하는 과정인 것이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니까 26일부터 대출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서 네. 좀 더 금리가 올라가는 건지 또 까다로워지는 건지 이거는 스트레스 DSR은 적용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DSR이 이제 당장 예. 이제 10일 정도 후면 적용이 됩니다.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붙어 있으니까. 예, 스트레스가 더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 금리가 높아지면 같은 1억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4%일 때랑 5%일 때랑 이자 상환액이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어. 그것까지 판단해서 미리? 대출 규모를 예. 제한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4% 기준이면 대출을 예를 들어서 1억 원 받을 수 있는데 5% 기준이면 대출을 뭐 5억 원이 아니라 4억 5천밖에 못 받는 거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한도를 제약하는 방식이고 예. 가계부채 규모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시행하기 전에 대출하는 게 좀 유리한 거예요? 대출에서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6일자로 네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예. 그러면 당장 돈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금융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1월 달에 혹은 지금 뭐 2월 26일 전에 금융상품 대출을 빨리 받아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겠죠. 아. 그래서 지금 미리 대출 받으려는 수요 심리가 자극되면서 예. 1월, 2월 초에 가계대출 규모가 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도 아. 역시 있다고 사재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